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마지막 연인 지은이 찬쉐. 찬쉐 20세기 중엽 이래 가장 창조적인 중국 작가이자 선봉파 문학의 대표 주자. 필명 찬쉐는 녹지 않는 더러운 눈과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가장 순수한 눈이라는 뜻이다. 1953년 중국 호난성 창사시에서 태어났다. 1957년 지역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부모가 극우주의자로 몰려 노동교화소로 끌려간 후 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문화 대혁명으로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였으나 문학과 철학을 독학하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1985년 단편소설 더러운 물 위에 비눗방울을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단테,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프란츠 카프카 등의 작품과 중국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동서양이 결합된 독특한 문학세계를 형성했다. 2015년 인디펜던트 외국소설상 전미 번역상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 최우수 번역 도서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신세기 사랑 이야기로 미국 최우수 번역 도서상과 맨 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매해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찬쉐는 노이슈타트 국제문학상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찬쉐의 작품은 하버드, 코넬, 컬럼비아 대학 등에서 문학교재로 쓰이고 있다.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의 카프카, 고란 말름스크비스트, 중국 최고의 작가. 수년간 서양 독자에게 나타난 중국 작가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창조적인 작가. 세계적 거장. 새로운 세계 문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선구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 등으로 일컬어지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작가가 한국에 상륙했다. 바로 중국 문학의 한 흐름인 선봉파의 대표 주자인 찬쉐다. 찬쉐의 작품은 중국 여성 작가 중 가장 많은 작품이 외국에 번역 출간되어 있다. 찬쉐는 2019년과 2020년에 두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고 2015년에 마지막 연인으로 미국 최우수 번역 도서상을 받았다. 2019년 신세기 사랑 이야기로 한 차례 더 최우수 번역 도서상 후보에 올랐으며 맨 부커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찬쉐는 영미권과 일본에서 각광받는 작가이지만 그 유명세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문단에서도 독자로부터도 그렇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찬쉐는 중국 문단에서 한마디로 이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찬쉐 본인이 중국 문단과 거리두기를 할 뿐 아니라 중국 문학계를 향해 내부 성찰과 자아 비판이 부족하며 이는 유전적인 결함이다. 중국 작가들은 피상적인 글쓰기에 머물러 있다. 내 글쓰기는 본질적 글쓰기다라는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면서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만의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찬쉐가 롤 모델로 삼는 작가는 카프카, 보르헤스, 칼비노, 단테, 괴테, 섹스피어 등이고 중국에서는 조설근의 홍로문과 루신이 유일하다. 홍로문과 루신의 작품 외에 중국 작품은 거의 읽지 않지만 존경에 맞지 않는 서양의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은 원서로 읽는 일을 평생 해오면서 그에 관한 평론집 6권을 내놓았다. 그중 카프카에 관한 평론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중국의 초기 선봉파 작가들이 평이한 현실주의로 선회할 때 찬쉐는 오히려 30여 년 동안 꾸준히 가장 권위적인 때로는 서양의 모더니즘 작가들보다 훨씬 더 모험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이 작업을 해올 수 있었던 데는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읽고 평론해온 작업의 힘이 컸다고 말한다. 하지만 찬쉐는 자신의 작품은 중국의 것도
또 서양의 것도 아닌 분류하기 힘든 교배에 성공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에 관해 선양사범대학 중국문화와 문학연구소 부소장인 허샤오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찬슈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선봉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해 서양의 모더니즘과 비슷한 주제를 사유한 뒤 중국인의 독특한 심리를 반영한다. 초조와 공포, 소외, 그리고 찬슈가 취하하는 심리적 감정의 서술은 서구 모더니즘 소설의 서술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 내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모더니즘 주제에 호응하는 찬슈의 작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카프카와 보르헤스를 학습해서 선봉문학을 구현하고 있어 그것의 잣대로 찬슈의 창단을 제작하지만 이는 찬슈의 독창성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찬슈의 창작은 전 후반기로 확연히 구분되며 후반기의 소설은 더더욱 이성적이 된다. 찬슈의 내에는 찬슈의 문화적 축적과 성장 환경, 문화적 성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찬슈에는 어떤 성장 환경을 거쳤는가? 찬슈에는 1953년 후난성 창사시에서 당시 지역 일간지 신후난일보의 사장 딸로 태어나 유복한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열성적이었던 아버지가 1957년 우파 반동 집단의 두목으로 지목되고 어머니마저 우파로 낙인 찍히면서 집안의 가세는 기운다. 그뒤 찬슈에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진다. 무속신앙의 신봉자였던 외할머니와 보낸 시간은 찬슈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1961년 외할머니마저 그녀의 형제자매를 돌보다 하사하고 찬슈에는 초등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한다. 문화 대혁명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선방공과 조립공, 정비공, 맨발 의사 등을 전전하다가 1978년 도시로 돌아온 지식청년과 결혼한다. 남편과 함께 재봉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녀의 나이 34살이 되던 1986년에 황리거리를 시작으로 작가의 삶을 시작한다. 어려서부터 반항적이고 병약하며 신경질적이었던 찬슈에는 늘 정신병자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비친 세계는 온갖 공포로 가득한 기괴스러운 세계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에게 문화 대혁명이라는 재난이 닥친다. 찬슈에는 문화 대혁명의 생명 요린과 문명 파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참상을 그 누구보다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겪으면서 이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문단으로 나와 인간 삶의 부조리와 그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여느 작가보다 신랄하고 본질적으로 드러낸다. 찬슈에는 원시적 충동을 기반으로 한 비이성적 창작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평생 그 상태에서 글을 써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찬슈의 소설에는 일반적인 소설의 문법을 찾아볼 수 없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사가 해체되며 1차원적인 상징이나 이성적 논리 전개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 재미없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황리거리를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며 많은 작품을 내놓지만 정작 중국에서 독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찬슈의 작품들이 해외에서 호평받자 2000년에 중국 출판계에서는 그 해를 찬슈의 작품을 읽는 해로 정하고 찬슈의 작품을 대량으로 출간하기도 한다. 마지막 연인은 찬슈가 2015년에 쓴 소설이다. 찬슈는 이 소설에서 심연에서 오는 고통과 그것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그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소설은 사랑과 문학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의 이상, 즉 원형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찬슈에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원시적 욕망이 제한받지 않는 이질적이고 낯선 시공간을 창조한다. 그곳에서 인간은 원시적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주인공들은 부유하고 시종일관 뭐라 정의할 수 없는 일들을 갈망한다. 그 혹은 그녀의 행동은 늘 꿈속의 사람처럼 언제나 극도로 흥분해 있고 동실물과 무기물은 죄다 전기를 띈다. 부부와 연인은 가까이 할 수 없고 모든 공간에는 죽음의 징조가 도사린다.
인간과 인간의 대화는 언제나 수수께끼이고 서로를 추측하는 것에서 벗어나 때로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죽을 때까지 함께 추측한다. 그들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연구하느라, 사막에서 선조의 흔적을 찾느라, 꿈속의 장정을 완수하느라 바쁘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일들로 바쁘고 그런 일들을 생사와 관계된 큰일로 생각해서 전전긍긍하며 한도 끝도 없는 충동에 시달린다. 나의 공간 속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외계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은 그저 가장 보편적인 인간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욕망은 언제 어디서든 늘 심각한 제약을 받아 인간은 죄다 절망해서 발버둥 치는 것만 같다. 독사와 까마귀, 지진이 득실거리는 공간에서 비현실감이 발광하도록 몰아붙이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인간이 몸부림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그들은 야성이 들끓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인식은 언제나 탐험이다. 그 여정에 오르는 주인공은 종종 만신창이가 된다. 퇴로가 없는 이런 행군은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험지에 빠지고 출구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언제든 인간이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몸 안의 뜨거운 피뿐이다. 나의 주인공들이 소설에서 보여준 모습에 나는 만족스럽다. 독자들 역시 표면적 글자의 수수께끼를 뚫고 그 밑바닥의 원형의 경지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잔쉐는 고통과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정신을 추구하는 독자라면 마음속에 평생 풀리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가 있을 것이다. 나의 소설은 그 어떤 위안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을 분석하는 일이고 갈등을 층층이 들여다보고 연역해내는 일이다. 단언컨대 인간의 고통을 인식하려 하는 본보기가 될 뿐이다. 하루를 살아도 정신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인식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북도라고 하는 대나무 숲에 가려진 마을을 찾아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진행하는 볼품없는 교합의 내막을 목격한다. 빈센트는 리사의 고향으로 달려가 뿌리를 찾고자 한다. 한편 조는 높은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가서 끔찍한 밤을 보낸다. 우리는 극한으로 거슬러 올라갈 패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농무에 휩싸인 까마득한 과거, 즉 미래로 던져 어떤 사물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수 있다. 소설에서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고 나는 시종일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작가다. 하지만 독자들과의 교류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내 독특한 이야기는 교감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나의 시간체험은 독자의 시간체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나의 작품은 확장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 속 에다라는 여자는 온 가족을 죽인 산사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내 작품은 파멸적인 경험, 외부적인 경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파멸적인 경험을 한 독자라면 훨씬 친근하게 작품 속의 격렬함, 즉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비현실감을 겪고도 버티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코 알고자 하는 기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소설을 쓴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마침내 나는 에다가 대체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사랑은 그녀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벗어날 도리도 없고 벗어날 수 없지만 안 그러면 그녀의 신체가 사라진다. 그녀는 이 두 가지를 위해 그저 시시각각 고통으로 되돌아가 고통을 쇄신하고 고통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찬쉐는 자신의 새로운 실험에 한국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찬쉐의 작품을, 그것도 가장 실험적인 작품으로 소개하는 번역가로서 그저 나의 번역이 찬쉐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찬쉐의 문학적 실험이 누군가에게 낯설지만 뜨겁고 감각적으로 느닷없는 깨달음으로 다가가길 바란다.
but you ain't know. It's okay, down like camera, act like you know. Don't play on me, no, we are being babe. Young blessed, on be back, sign as a medium sound. 도라미 바시도, now you know what you go. Came with the truth. 두꺼만 보고 즐기고 뱅뱅 when I show. King in the zoo. 해가 라도 what I do, wanna one out of them, we're man in the view. Aiming the truth, I'm aiming and aiming the truth. Bless you all, clean out.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단 말하지 마. 네가 있는 곳, 네가 있을 곳. The place that I belong,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when a chicken killer, 삼계탕 dinner. 하나 둘셋 down, one two set. Fantastic 같은 뭐? 나 mini money more. Rock scissors paper toast. Yeah, this is how we do it. Just do it, let's do it, y'all. 화수목금토 일대건 wait till I'm gone. So I came, I so I won. She just did what is my bond. 나무대로 몰라 cook this shit. 단순히 호걸란 cooking shit. 아무지도 몰라 buddhist shit. Whatever, now and never.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단 말하지 마. 네가 있을 곳에 내가 있는 곳. The place that I belong,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We are alive, dead or alive. Your life, still alive. So nice, it's you alive. you welcome back home wherever you are. We are alive, dead or alive. Your life is still with me, living good life. Day or night, highlight. It's about time to rock you.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로즈라는 이름의 의류회사에서 영업부 매니저로 일하는 존은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채 좁은 거리들을 지나 회사로 출근한 길이었다. 존은 작은 키에 고지식한 남자로 중년과 노년 사이에 있으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옷차림과 먼지 한 톨 없는 신발을 자랑했다. 면도와 이발 역시 제때 꼬박꼬박했다. 그의 회녹색 눈동자가 언제나 공허해 보이는 것은 정신을 딴 데 팔거나 성정이 괴팍해서인지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미친 생각들이 도사렸다. 그는 독서광으로 단연간 쉼없이 책을 읽었고 머릿속은 천태만상의 이야기들로 뒤죽박죽 뒤섞였다. 그의 기억력은 선택과 접붙이기에 대단히 능해서 사고는 명료했다. 그는 평소 비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실은 서류 밑에 소설책 한 권을 깔고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존은 신중하고 고지식해서 이 비밀은 수년 동안 그의 고객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날마다 업무적인 일로 책 읽기는 수차례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1초 내에 순조롭게 다시 이야기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사유를 연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연마해냈다. 존의 집은 사무실에서 2구역 떨어진 산비탈에 위치해 있어 창문을 바라보면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파란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날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올 때 존은 출근길에 올랐다. A국 사람들은 느지막이 일어났고 적막한 거리에서는 흑인 청소부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존은 텅 빈 거리에 울리는 망설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자신의 정갈한 머리와 넥타이가 쇼윈드에 비쳤다. 그는 자신의 깔끔한 이미지를 보고 그만 수줍은 듯 얼굴을 돌리고 눈을 바닥으로 내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이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일찍 나오시는군요. 늘씬한 흑인 여자가 빗자루를 짚고 존을 스쳐 지나간 뒤 멀어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큰 눈을 깜빡거렸다. 존은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켜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책상에 앉아 전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앞에 놓인 책은 오래되어 책장이 모두 누렇게 변했다. 이 책은 그가 20년도 전에 산 것이었다. 존은 이미 햇수로 30년도 넘게 닥치는 대로 책을 사들여서 바다가 보이는 자신의 집은 진작 책들로 차고 넘쳤다. 침대의 바닥 공간을 큰 상자로 삼아 그 안에 책을 쌓아 올렸다. 작년을 기점으로 그는 머릿속에 웅대한 계획을 구상했다. 그것은 평생 읽은 소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읽고 난 뒤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신이 책을 들기만 하면 한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끊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존 자신도 휩쓸려 들어가서 외부의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2달을 버티자 과연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존은 거래처 고객과 상담하는 중에도 그 이야기들을 침전한 나머지 이따금 얼굴을 돌려 키득거리곤 했다. 존, 자네가 없으면 내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사장은 존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갓 60이 된 사장은 흰머리에 비쩍 말랐고 얼굴 주름이 도랑처럼 피어 있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비밀을 알았어? 고객들이 자네를 어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지? 사장은 이 말을 할 때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존의 반응을 살폈다. 그건 책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은 신중하게 뜸을 들이며 말했다. 책 읽기? 사장의 미간에 잡힌 주름이 사람 인자 모양이 되었다. 맞아요. 저는 많은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 빨라지고 얼굴이 벌개졌다. 저는요, 일을 그만두고 책을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내 회사는 손해를 보잖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 사장의 말투는 존을 만류하는 모양새라기보다는 그저 사실을 말해주길 바라는 투였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직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걸요. 사장은 존의 얼굴을 잠깐 빤히 쳐다본 뒤 실망한 듯 고개를 젓고는 나가도 좋다는 뜻으로 손을 내줬다. 존은 사무실을 나오면서 사장의 말뜻을 생각했고 생각에 빠져들다 그만 생각의 갈피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한 사장은 확실히 존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존은 그런 이해가 어느 측면까지 닿았는지 또한 자신의 생활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지 등에 관해서는 사장의 얼굴에서도 사장의 말에서도 추측할 수 없었다. 사장의 일처리는 이도저도 아닌 모호함으로 가득했다. 이는 정확하게 작동되는 데님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와는 또렷한 대조를 이뤘다. 존이 보기에 사장은 회사의 구체적인 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심리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에만 관심을 두지 않나 싶었다. 존은 왜 사장이 이 회사에 뼈를 묻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고민스러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했다. 왜냐하면 존은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인데다가 이를 적절히 잘 배분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추었고 또한 스스로도 그러한 재능을 높이 사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존은 사장의 아내가 떠올랐다. 그녀는 발랄하고 영리하면서도 요염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존은 리사가 사장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대지만 사장은 그녀를 더없이 애지중지한다고 여겼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자기 집에 소박하지만 유능한 아내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인 귀여운 아들을 떠올렸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돌연 사장과 그의 아내 리사가 얼마나 원만하게 지내는지가 분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사장은 자신에게 대체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존은 그저 막연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사장에게 업무 시간에 소설을 훔쳐본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그 말은 매번 입가에서만 맴돌 뿐 꿀꺽 삼켜졌다. 존은 신중한 사람이지만 그 신중함에서는 다소 진부한 냄새가 났다. 한 번은 식당에서 회식을 할 때 사장이 만취해서 존의 코를 가리키며 내가 너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당시 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생활에는 큰 변화가 일겠다고 예감했다. 결과적으로 생활은 아무런 변화 없이 여느 날처럼 이어졌다. 존은 사장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뒤 자신의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다. 책을 펼쳐 여자 주인공을 따라 빈민가의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오늘 그 골목들은 사방으로 통하지 않았고 햇볕이 부서지는 골목 전방에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또한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바람이 부는 흔적은 없었다. 존은 겁이 나서 걸음을 멈추었다.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고 비서가 남부의 고객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려왔다. 레이건이라는 이 남자는 사각형 얼굴에 굳은 표정을 하고서 존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다. 존은 그가 관례대로 가격을 흥정할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머리를 굴려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레이건은 입을 열기는커녕 의자를 창가로 가져가서 아래층의 3355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왼손으로 넓은 턱을 괸 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도 장사와는 무관한 일을 생각하는 듯도 했다. 당황한 존은 조금 전 책 속의 골목을 생각했다. 한참 뒤에 레이건이 불쑥 입을 여는 통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우리 남부지방에는 고무나무 숲과 야자수가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일꾼들이 당신네 옷을 얼마나 입을지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상상력이 있습니까? 바로 어제 일꾼 2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당신네가 만든 옷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빨리 벗어 던지지 못하는 바람에 그건 대체 어떤 멍청이가 디자인한 옷입니까? 2사람 중 한 사람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물고기처럼 물에서 튀어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고요. 멍청이, 젠장. 레이건은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고 고통스러워했다. 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레이건을 안 지가 여러 해 되었다. 그는 점잖고 온화한 농장주 혹은 농장주 같지 않은 농장주로 오래된 서점의 주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난폭한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와 계속 거래할 생각입니까? 레이건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존에게 물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해 드리겠습니다. 존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레이건이 차갑게 이 말을 할 때 존은 확실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예전에 레이건이 자신의 사무실에 왔을 때 그에게서는 항상 들판에 유채꽃 향기가 났다. 존은 그런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저도 몰래 시커멓게 그을린 이 남부 사람을 자신의 이야기망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레이건에게서 자신에 대한 저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은 느꼈다. 존은 추운 듯 목을 움츠렸고 이 행동은 즉시 레이건에게 들켰다. 레이건은 존에게 이 거래에 실증을 끼느냐고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들의 논의는 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레이건은 말하다 말을 도로 삼켰다. 존은 그가 하려던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오늘은 대체 왜 이럴까? 자신들이 거래한 지는 여러 해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에는 항상 레이건의 모습이 등장해서 그의 네모난 얼굴이 거리의 거울에 어른거렸는데 말이다. 존의 오솔길에는 언제나 나무 줄기마다 거울이 걸려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이건은 자신에게 꽝 한 쌍을 선물했고 자신은 꽝의 알록달록한 깃털에 그만 매혹되어 한참 동안 환상에 젖었다.
당시 존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하면서 그가 마술사처럼 뜻밖의 재주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레이건은 존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다녀간 뒤 불쑥 존에게 계약서를 꺼내라고 하고서는 몇 페이지에 걸친 서명을 후다닥 휘갈겼다. 어찌나 빠른지 존은 상세히 볼 틈도 없었다. 존의 기억에는 그저 그의 힘줄 붉어진 길고 가느다란 오른손만이 남았다. 속으로 농장주라는 사람의 손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하고 감탄했다. 레이건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떠날 때 존은 그를 배웅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사장의 모습을 보았다. 사장이 왜 고층 빌딩 쪽으로 왔지? 존은 비서 제니퍼에게 사장이 이쪽으로 올 일이 있는지 물었다. 제니퍼는 눈을 휘둥그레 뜬 뒤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을 못마땅해 여기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존이 이 건물에서 일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업무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익숙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다. 그의 영역 안에서 이상 밖의 일은 일어날 리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궤도를 이탈한 듯한 일들을 보고야 말았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단서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유 넌 이해 못해 왜 이제야 너와 됐다 Day one 너와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Under pressure body sweating Can you focus 어디서 날 거침없어 I'm the coldest 오직 나만 네 입안을 바꿀 change Just close your eyes breathe in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유 넌 이해 못해 왜 이제 너와 됐다 Day one 너와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Whip whi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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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look give 'em whiplash Fancy 이건 참 어려워 It's glowing and it's flashy 알아 적당한 미문지 keep it classy 따라하지 넌 또 하나부터 10가지 아닌 척하지 Under pressure body sweating Can you focus? I deliver I can promise I'm the coldest 외면해도 소용없지 Don't you blow it Just close your eyes Breathe in and visualize 시작되는 순간 끝나버린 판단 기회는 오직 one time Unforgettable 찾아낸 the right line 사라지지 않아 너는 take it one time Unforgettable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think fast 이유 넌 이해 못해 왜 이제 너와 됐다 Day one 너와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I'm the highlight It's your red light It's a night about me You know it's my side 거친 내 time 만들어갈 history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따라와 어서 move fast 이유 넌 이해 못해 왜 이제 너와 됐다 Day one 너와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다가와도 can't touch that Whip whi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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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look give 'em whiplash 그날 퇴근길에 누군가 뒤에서 쟁걸음으로 쫓아왔다. 사장이 아니었다.
요즘 빈센트가 밤마다 술에 취해 집 앞 잔디밭에서 난동을 부려요. 리사는 얼굴을 붉히면서 어색해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젊지 않아요. 저는 당신들이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그녀는 돌연 얼굴을 돌려 존을 매섭게 쏘아보면서 눈에서 존이 일찍이 본 적 없는 불꽃을 뿜어냈다. 존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빨간 머리를 한 여자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결같이 유쾌하고 요염한 리사가 지금 이 순간 살기 등등해서 존을 밀치고 지나가는 통에 존은 하마터면 인도 아래쪽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바람처럼 멀어져 갔고 그 뒤에 힘껏 내리밟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저녁 무렵에 인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낭패를 당한 존을 바라보았다. 존은 인도 앞에 시면을 보았고 저 시면으로 내려가면 저쪽을 통해 최근 구축한 이야기의 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가리를 벌린 시커먼 입구는 시면이 아니라 그저 지하도일 뿐이었다. 존이 그 지하도 입구에 막 도착할 즈음 리사가 돌연 음영 속에서 튀어나왔다. 빈센트가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젠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리사는 미쳐 날뛰는 눈빛을 하고서 존의 팔뚝을 우악스럽게 거머쥐고는 흔들어댔다. 존은 리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한 술 냄새를 맡았다. 아, 리사, 천천히 말해요. 존은 힘겹게 몇 마디를 토해냈다. 영문도 모를 분노가 안에서 들끓었으며 이 키 작은 여자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리사는 느닷없이 나타난 것처럼 또다시 느닷없이 사라졌다. 존은 오늘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존의 아내 마리아는 직기를 이용해서 벽걸이 카펫을 짜고 있었다. 그것은 마리아의 취미이자 생계의 보탬이 되고 있는 재주로 주변의 이웃집에 마리아가 만든 공예품이 걸렸다. 지금 그녀가 짜고 있는 건 정갈 두원이었다. 짙은 갈색 정갈이 기이한 화초에 숨어 참신하면서도 자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균형 잡힌 튼실한 몸, 온갖 기회에 능한 손과 날렵한 손가락, 짧게 자른 손톱. 마리아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직 그럭저럭 괜찮은 시력에 풍성한 갈색 머리카락을 뒤로 묶어 틀어 올리고 있었다. 아프리카 사양 고양이 2마리가 문 밖의 잔디밭에서 쉴 새 없이 울어댔지만 발정에서 오는 건 아닌 듯 했다. 그것들은 마리아가 사온 고양이로 평소에는 거의 울지 않고 유령처럼 주변에 출몰했다. 오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존이 심란해하며 말했다. 나도 들었어. 마리아가 남편을 힐끗 보았다. 당신이? 누구한테? 리사. 그녀가 다녀갔어. 그 여자가 멋대로 짓거리는 말 듣지 마. 존은 성가시다는 듯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마리아는 직기에서 일어나 식탁을 지나쳐 존에게 다가가 그를 대신해 서류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놨다. 그러고는 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조바심 내지 마. 별일 아니야. 당신은 회사의 오래된 직원이야. 빈센트, 그 늙은 여우가 당신을 내보낼 수 있겠어? 그건 그렇고 리사가 여기 온 건 딴 일 때문이야. 그 집에 문제가 생겼거든.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빈센트를 항상 늙은 여우라고 불렀다. 존은 이 점에서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 사장은 교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일처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는데 굳이 아내에게 이 점을 따지고 싶지 않았다. 무슨 문제? 리사의 말이 아랍 여자와 관련이 있대. 빈센트가 리사를 속이고 검은 히잡을 쓴 과부와 동거한대. 동거? 사장은 날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 거의 매일 회사에서 사장을 본다고. 그래, 맞아. 한데 리사 말로는 누가 자기 남편이 매일 그 아랍 여자의 집에 있는 걸 봤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내 생각에는 분신술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 저는 괴상한 것들을 말하는 마리아에게 좀 채 익숙해지지 않았다. 마리아가 일관되게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급기야 집에서 기르는 저 아프리카 사양 고양이마저 그 취미에 전염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전에 갈색 얼룩무늬의 암고양이가 자신의 아들을 물어뜯어 아들이 다쳤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귀가하는 나쁜 도락이라고는 없는 남자가 날마다 정부의 집에 있는 걸 봤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사장 자신도 인정했다고 하잖아. 리사는 절망했어. 그녀가 겪은 일 중에 최악이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직기 앞으로 돌아가 앉은 뒤 한마디 덧붙이고는 카페 짜는 일에 몰두했다. 존은 그 거대한 정갈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자 한가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듯했다. 방안이 온통 냉기로 싸늘해지고 마리아가 옅은 안개 속을 부유하듯 눈앞에서 흔들렸으며 자신의 발 아래에 엄흉한 고양이가 쪼그리고 앉았다. 존은 2층의 서재에 가려고 비틀비틀 비르르적거렸다. 마리아가 저쪽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돌아보았을 때 직기 쪽은 휑했다. 마리아는 어디에서 말하는 것일까? 저는 책상에 앉아 일본인이 쓴 이야기를 펼쳤을 때 그제야 머릿속이 맑아졌다. 책의 내용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 일상생활이 연황과 같은 몽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다. 자신이 읽고 있는 건 동양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읽다 보니 어느덧 계달을 신은 젊은 여성이 자신이 2달 넘게 운영해온 오동나무로 둘러싸인 광장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그러더니 한 굵직한 오동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람이 흩날려 삼각형을 이루는 기모노 자락만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더는 읽어 내려가지 못했다. 존과 마리아가 주방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그 고양이가 뜻밖의 존에게 달려들어 엉겨붙더니 그의 바짓가랑에 몸을 비벼대며 야옹야옹 울부짖었다. 마리아의 회색 눈동자가 차분하게 반짝이며 존을 응시했다. 존이 몸을 구부려 고양이의 등을 토닥이자 손이 돌연 찌릿찌릿했다. 고양이의 몸에 전기가 통한다고? 마리아에게 이런 신동적이 있다고? 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내를 힐끔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일까? 그녀는 낮 동안 집에서 집안일 외에 대체 뭘 할까? 보아하니 혈기왕성한 아내는 이 집을 그녀 혼자만의 작은 왕국으로 만든 듯했다. 존의 아들 데니얼은 17살로 서부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1년에 고작 2번 집에 돌아왔다. 어찌된 일인지 존과 데니얼은 서먹서먹한 부자지간이었는데 두 사람 다 자신의 소세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었다. 존은 데니얼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지 모르지만 데니얼의 텅 빈 회색 눈동자에서 그 빛바랜 사진 속 소년을 어렴풋이 알아보았다. 데니얼은 보통 자기 어머니 앞에서 더 편안해했는데 이는 그 2마리 고양이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 유령 같은 고양이들은 마리아와 아들이 공모한 일의 주인공 같았다. 존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집 뒤쪽에 꽃으로 둘러싸인 장막 아래 웅크리고 앉아 목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하며 고양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순간과 마주쳤다. 당시 고양이들은 마치 인간의 담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고고하게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돌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존의 등장에 두 사람의 대화는 뚝 끊어졌다. 외삼촌 가족이 벽걸이 카펫을 주문했는데 내일 저녁에 찾으러 온대. 지금 마음이 조금 허전해. 마리아가 접시를 치우면서 존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이야기를 엮지 않아? 모든 도안을 집어넣은 별의별 이야기가 들어간 하나의 이야기 말이야. 존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을 툭 내뱉었다가 이내 후회하면서 아내가 따져 물을까봐 노심초사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엮어낼 수 있겠어? 뭐야, 당신 봐봐. 고양이 꼬리를 밟고 있잖아. 고양이는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내뺐다. 존은 허겁지겁 일어나 2층의 서재로 갔다. 일본인이 쓴 그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마저 읽었다. 책 속에서는 스모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온 거대한 몸쥐의 고이가 무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통에 그만 그의 어린 아들이 깔려 죽었다.
비참한 그의 모습은 잠시 후 새까만 관중 속으로 사라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또랑또랑한 이상한 애도 음악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짓눌렸다 터져나오는 환희 같았다. 여기까지 읽고 난 뒤 존의 두 눈이 또다시 휘둥그레졌다. 존이 서재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읽고 있는 동양의 이야기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서양의 어느 뜻밖의 공간에서 하나로 녹아든 것을 보았다. 책을 덮고 피로한 머리를 뒤로 젖히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공간에서 무성해지더니 허공에 삼각형의 하늘빛 기모노가 날았다. 서재 밖에서 문을 긁어대는 고양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저 고양이도 광장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광장 변두리에는 미동도 않고 일렬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검둥개들이 있으니 말이다. 존의 침실은 전형적인 노총각의 침실 같았다. 그림도 장식물도 없는 벽에 누렇게 바랜 뜬금없는 사진들만이 구리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어떤 것에는 모자가, 또 어떤 것에는 지팡이가, 또 다른 것에는 담뱃대가 있었고 의치나 나사와 같은 물건을 확대해 놓은 것도 있었다. 또한 딱히 뭐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예컨대 직사각형의 사진에는 갈색의 오솔길에 죽같이 아는 죽, 물감같이 아는 물감이 한 무더기 흘러내리면서 막연한 느낌을 자아냈다. 침실의 가구들은 고리타분하고 빈틈이 없어 가구들만 봐서는 주인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임을 알 수 없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침대맡에 재떨이가 놓여있고 그 안에 서너 개의 뼈조각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수술 중에 존의 무릎에서 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이 방을 따로 쓴 건 5, 6년쯤 전으로 마리아가 불면증을 앓으면서부터였다. 마리아가 나간 뒤로 존은 침실을 서서히 독거용으로 바꿔나갔고 나중에는 고양이와 개도 그의 침실에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하루하루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존도 알았다. 서재 쪽 마리아의 침실이 있는 그곳은 본래 넓고 환한 곳이었지만 마리아는 짙은 색 커튼으로 창문 2개를 가렸고 대낮에도 연보랏빛의 작은 등을 켜놓았다. 어느 날 존은 마리아가 그리워 그녀의 방을 찾아갔다. 방 안은 존에게 익숙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고 마리아는 마침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존에게 말했다. 늦었어, 존. 당신은 왜 아직도 그 일들을 연년해 하면서 잊지 못해? 이 등 좀 봐. 낮이고 밤이고 내 마음에서 활활 타면서 캄캄한 곳을 환하게 비추잖아. 존의 소세계는 자신의 침실과 서재였다. 서재의 책들은 천장까지 쌓아 올렸다. 일정 기간을 두고 계단을 올라가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였고 그러면 존의 이야기는 청소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어망처럼 바람에 나부꼈다. 존은 최근 한동안 일본인을 만났다. 가늘고 긴 눈을 가진 이들 동양인은 자신의 광장 변두리에서 종족을 감추었고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면 수분처럼 증발해버렸다. 수분처럼 증발해버렸다고? 아름다운 비유군. 존이 혼잣말했다. 존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책들을 정리했는데 책들을 일일이 바닥에 옮겨놓고 난 뒤 새로운 질서에 따라 새롭게 나무 선반에 올려놓았다. 책장이 없어 모든 책을 열린 선반에 올려놓아서 그야말로 들쑥날쑥했다. 간혹 어떤 책들은 침실로 가져와 베개 밑에 두기도 했다. 그것은 종종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설들로 그 책들을 베개 밑에 두면 행간의 폭력과 소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런 밤이면 존의 꿈속에서는 왕왕 마치 세상의 종말이 도래한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쳤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이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포를 일으키는 소설들을 끊임없이 읽어댔다. 간혹 사무실에서도 읽다가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을 고객에게 들키기도 했다. 마리아가 신비로운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에게 감염된 게 아닐까? 혹은 반대로 자신이 마리아에게 전염된 것은 아닐까? 저는 진정이 되자 마리아의 눈에 비친 그 2개의 등을 떠올렸다. 뒤편 정원의 장미꽃 역시 전기를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꽃잎에서 재빨리 손을 떼는 순간 불꽃이 튀는 경미한 소리까지 들었다. 그것은 마리아가 심은 드넓은 장미꽃밭이었고 그녀와 데니얼은 봄에 꽃밭에 앉아 차를 마셨다. 존이 베란다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들의 대화소리가 허공에 떠다녔다. 데니얼이 엄마, 저 우물을 지나면 채석장이 보여요 라고 말했다. 마리아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앉아있으면 뭐든 다 있어. 존은 속으로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모자지간이라고 감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존은 데니얼이 장미꽃을 훼손하는 것을 보았다. 그날은 데니얼이 학교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이었다. 달빛 아래에 데니얼은 악귀 같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행동은 머뭇머뭇하면서도 다급했고 온몸에는 진흙을 뒤집어 쓴 채였다. 존은 차마 데니얼을 부르지 못하고 한쪽에서 서서 지켜보았다. 결국 데니얼은 감정을 다 쏟아낸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마 울고 있는 걸까? 존이 알기로 데니얼은 어려서부터 울 줄 모르는 아이였다. 마리아의 방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지더니 가늘고 긴 그림자가 커튼에 어른거렸다. 남부의 이 소도시는 언제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언제나 광란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지도 몰랐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물끄러미 존을 바라보며 말했다. 존, 넌 앞으로 뭘 하며 밥 먹고 살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존은 더없이 부끄러웠고 자신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데니얼은 자신보다 훨씬 강했다. 이 점은 장미꽃을 뽑아 허공에 던지는 행동에서도 알 수 있어 속으로 조금 부럽기까지 했다. 아들은 엄마를 더 닮았는지도 몰랐다. 저는 마음속 이야기의 윤곽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었다. 그것을 구상하고 뒤엎고 다시 구상하고 뒤엎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붓을 들었지만 그린 것이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렁이 같은 선 하나였다. 일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어느 날 불쑥 학교로 찾아가 데니얼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날은 목요일이라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려고 했지만 막상 토요일 아침이 되자 결심은 기다린 동안 사그라졌다. 아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모습은 그의 꿈속에 슬며시 숨어들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는 신체로 목에 장미꽃을 꽂고 있었다. 존은 꿈에 나타난 아들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냈다. 그 그림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그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내 친정집의 외삼촌이야.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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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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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ak, party all night. Come on, go, what's up? Oh.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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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책 제목 마지막 연인 지혜니 찬쉐.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